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논술 AAT 문제인데요. 논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무엇보다도 그 논리성이라든지 창의성 이런 것을 평가하려는 시험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그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충분히 그 지문을 잘 읽고 뭘 답하라고 요구하는지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 순발력과 응용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따가 실제 문제를 보면서 보시면 아마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하는 인문계열인데요. 인문계열에서 뭐 사회 현실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하면 이제 구체적인 과목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로 인문이라고 하면 국어, 그렇죠? 그래서 문학하고 의학, 그 다음에 철학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이런 정도에서 만나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어떤 대학교들은 보면 고등학생들이 잘 몸으로 수업 시간에 잘 배우지 못한, 접해보지 못한 철학자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험도 있는가 본데, 경북대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등학교 때 들어본 뭐 칸트라든지, 좀 이따도 칸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문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지문을 잘 읽어보면 좋은 시간에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일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문학, 의학, 의학은 뭡니까? 의학은 뭐 다양합니다. 이제 언어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실제 문제에서 작년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말하기, 서로 예의 있게 말한다든지 요점을 잘 추려서 말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 그게 이제 의학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와 관련된 철학 같은 그런 문제. 그래서 인문은 대체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이라면 여러분이 사회 탐구에서 보는 거 있죠. 뭐 법과 사회, 경제, 정치, 문화도 있죠. 그런 과목들, 그런 과목과 좀 관련된 읽기 쉬운 글들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제시문이 이제 있고요. 크게 제시문이 있는데, 이 제시문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한 6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 시간 안배 이런 걸 좀 해보시면 되는데요. 제시문이 한 6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학, 의학, 윤리, 철학 이 정도 한 3개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 뭐 사회문화, 뭐 법과 사회, 뭐 심리, 뭐 이런 내용들, 그런 사회과학 쪽에서 한 3개의 제시문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한 제시문 밑에 작은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시문을 일단 잘 이해했느냐, 그래서 질문이 뭘 요구하느냐, 거기서 그 요구하는 그 문제를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에 잘 답하는 그런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면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대학 같은 경우에 좀 긴 뭐 1500자까지도 짧은 500자 이렇게 글을 써봐라 이런 글이라면, 우리는 이제 최대 300자로 했습니다만은 뭐 한 150자 길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내 가지고 그 논리를 전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질문에서 요구하는 묻는 게 어떤 단어면 단어, 핵심적인 개념, 그 다음에 뭐 문장이면 한 150자 이 정도의
답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채점과 관련해서는 네, 훨씬 더 이제 이렇게 긴 글들 같은 경우에는 채점하는 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가 달라지죠. 우리 같은 경우에 AAT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답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명료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이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시문이 고등학생으로서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 낯설어 할 그런 아주 이상한 질문이나 제시문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네, 글자는 해마다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면 이건 답으로 쓴 글자 다 합한 건데요. 재작년에 굉장히 많아졌죠. 재작년에는 좀 긴 250자, 200자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다시 좀 짧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25자 하면 거의 뭐 아주 짧은 문구입니다. 그죠? 띄어쓰기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요.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는 좀 보기로 하고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180자인데요. 이게 문학 비평 뭐 이런 거였어요. 문학 비평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저런 문제를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시문하고 그 다음에 보기가 또 있습니다. 보기에 비평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또 예를 잘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지문에서 그 비평에 맞는 문장이나 문구나 이런 것을 잘 찾아서 그대로 적는 건 아니겠죠. 질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진술하는, 표현하는 그런. 그래서 제일 채점해보 제일 어려웠던 게 그래도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장이 답 제시 요구하는 답 길이가 길어지면 학생이 좀 힘들어하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길이가 좀 작년에 좀 짧아졌죠. 기존에 나왔던 그 제시문들의 주제들을 보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지리, 심리, 법과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사성을 꼭히 뭐 하지 않죠. 약간 시사성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들도 같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한테 읽히고 싶은 건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요즘 더 고민하는 문제하고 조금 다 있는 뭐 그런 제시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지만 미리 뭐 그렇게 현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시사성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나왔던 제시문 주제가 보면 과도한 경쟁과 뭐 사회적 낭비, 해외 원조의 필요성, 그다음에 규제와 도덕성, 합리적 의사결정, 그다음에 기술이 변화할 때 노동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기술 맹신이 빚어내는 사회적인 부작용, 또 법이네요. 실정법은 실제로 사회에 적용되는 법, 자연법이 아니라 그죠? 그런 법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인데 뭐 소크라테스 말 때나 악법도 법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실정법에 지키긴 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 따른 어떤 우리 고민들, 인권의 문제 이런 거 또는 경제학에서 이제 늘 이야기하는 효율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효율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뭐가 무엇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분배하고는 뭐 효율성 관계가 별로 없다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런 제시문이고요.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그죠? 신문 방송 같은 언론의 기능, 순기능 역기능, 그다음에 재산권, 재산권은 이제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유재산권이겠죠. 이런 사유재산권의 공동체주의적인 입장,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런 법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주제들이고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몇 개 뽑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 하나, 의학 하나, 뭐 윤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학은 현대문학일 경우도 있고 고전문학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우리 모의고사는 고전문학이었고요. 장자가 나왔네. 재작년에도 거미, 이옥의 거미인가요? 그런 정조시대 소설 뭐 그런 게 나왔고 작년에 아까 180자 조금 길고 작년 학생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했다고 했던 그 문항은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었고요. 그래서 뭐 익숙한 주제죠.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많이 접했던 그런 문학 지문들, 제시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조금 잘라가지고 현대문학, 고전문학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시문. 제시문의 길이는 수능보다 조금 짧거나 뭐 비슷하다. 수능에 요즘 통합역하면 굉장히 길죠. 그거 말고 긴 거 말고 평이한 제시문 길이하고 뭐 비슷하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 관련해서는 이제 태아의 지위 이런 문제, 뭐 안락사 윤리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죠. 분배적 아까 경제 효율성하고 뭐 또 통합니다만은 분배적 정의 문제, JS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이해와 또 비판. 그 다음에 언어, 의학 쪽에서 언어의 기능이랄까요? 그런 문제. 이건 이옥의 거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칸트 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최인훈 선생의 그 광장 소설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명준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심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한 것 같기도 하고 배에 물에 뛰어들 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어떤 생명, 부활 뭐 이런 그 보기가 다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답을 찾기는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왔고요. 이제 실제로 시험을 AAT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유의사항도 있고 지난번에 경남에서 보니까 질문이 연필로 써도 됩니까? 근데 연필로 쓰고 지우개 가지고 지우고 새로 고쳐 쓰고 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게 더 좋습니다.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몇 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면 여기 몇 자를 원고지로 만들어졌어요. 학생들 편리하게 학생들이 안 세하려 봐도 됩니다. 띄어쓰기 다 하고 요 안에.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답을 표현은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저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달라지니까 길이가 사람마다 답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서술이 없을 경우에 이런 표현도 한번 답으로 해보고 저런 표현도 해봤을 때 상당히 긴 가장 이제 뭐랄까 최대한 그 길게 표현했을 때는 이 정도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넘기면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좀 답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내가 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자 수를 넘기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최대한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길어졌다 싶으면 이걸 충분히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중언부언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우고 또 고쳐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길이가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 하나에 이 경우에 이제 두 문제가 나왔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제시문에 첫 번째 문항이 좀 짧게 두 개 하고 또 두 번째 문항이 있고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라 쓰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보기나 지문에서 뭐 가, 나, 기억, 니은 이런 것을 골라 쓰는 뭐 그런 문항도 단답형들도 있습니다.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직접 실제로 어떤 문제 나왔나. 제가 세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세 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거 보시면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협력의 원리가 지켜져야 된다. 협력의 원리에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양만큼 쓸데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적절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그리고 주고받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필요한 양만큼 과하게 많거나 과하게 적은 그런 양이 전달되면 안 되겠다. 적당한 양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 경률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아마 이게 이 과목에서 학생들이 배운다고 들었는데 교훈 이런 뜻이죠. 조금 어렵게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네. 증거가 있거나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관련성의 경률. 그 다음에 모호성이나 중의성이 있는 표현은 피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태도로. 그래서 제시문에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이렇게 네 가지 경률을 쭉 소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협력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도 필요한데 공손하지 못한 표현을 줄이고 가장 공손한 표현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쉬운 내용이지만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령의 경률, 상대방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표현하고 관용의 경률 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상대방한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또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오히려 늘리라. 이걸 이제 관용의 경률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라. 뭐 이게 칭찬의 경률이라고 하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좀 줄여라. 겸손해라. 이거죠. 겸양의 경률이고 그리고 상대와의 의견 차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상대방하고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동의의 경률 이렇게 5가지 소개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형규라는 사람이 위반하고 있는 협력의 원리 경률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수진이가 형규야 요즘에 무슨 음악 들어? 이렇게 물었는데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열심히 듣고 있어.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그 외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건 말이야. 음악이 깔리면서 눈 내리던 장면 진짜 멋있었잖아. 주인공 표정도 압권이었고 역시 거장이 만든 영화는 달라. 그러다가 이제 봄에 나올 그 감독의 새 영화에도 기대가 커. 지금 음악 이야기 물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영화 이야기 하다가 뭐 주인공이 어떻고 그 감독이 어떻고 다음에 그 감독이 만들 영화가 어떻고 이거 황당하죠. 이 부분 보면 아까 협력의 원리 4가지 중에서 보면 제일 틀린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무슨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죠. 뭐 거짓말을 하거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못 알아들을 모호한 표현도 아니에요.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물었는 내용과 너무 무관한 이야기가 많았죠. 그리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의 경률과 관련성의 경률을 위반하고 있다. 쉽게 이해되겠죠. 2가지 하라고 했으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수능처럼 그렇게 문제 내지 않았잖아요. 2개만 고르시오 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그걸 쓰면 돼요. 그죠? 양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되게 쉬운 문제를 제가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2번째, 공손성의 원리도 두 사람이 준수하고 있는, 이번 위반한 게 아니라 준수하고 있는 공손성의 원리는 뭐냐. 공손성의 원리 아까 5가지 외우면 선생님께서 수진이가 노력을 많이 하더니 요즘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수진이가 선생님 아직 멀었어요.
잘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 칭찬하고 계시고 수진이는 지금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 선생님은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고 칭찬의 경률, 수진이는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경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본 것처럼 보다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문 잘 읽으면 이해할 수 있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구나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제 철학, 윤리, 인문 중에 하나인 철학이나 윤리 쪽에 문항을 하나,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칸트에 따르면 칸트가 생각할 때 계몽은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계몽이다. 그리고 미성년 상태는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미성년 상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이성을 사용하고 판단하려는 용기를 내지 않는 데 있다. 과감히 알려고 해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계몽의 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성의 사용에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이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문장은 거의 정의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럼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신의 이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이를 대중 앞에서 이제 대중이라는 것은 공중, 아마 유럽에서 철학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공적인. 그래서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유는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일 거고요.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짧게, 아주 짧게 설명을 해놓고요. 그와 대비해서 볼 때 이성의 사적 사용도 있는데 칸트가 생각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에 장교는 상관의 명예에 복종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적 이용이다. 이 사람이 물론 인간적으로 상관의 명령이 과연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비추어서 적절한 명령이냐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공적 사용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나 또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에 필요한 어떤 논리 같으면 사적 사용일 텐데 참 어려운 문제죠. 누구나 부닥치기 어려운 문제죠. 군대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디까지 인간이 공적 사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늘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가해서 중요한 문장들이 공적 사용, 사적 사용 대비시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두 개 할 때 명령이 문제가 있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대중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가 공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 나는 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면서 아이히만이라고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대량 학살에서 인종 학살에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매우 열심히 수행했던 독일 장교인가 봅니다. 그 사람이 남미로 돌아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의 추적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 법정에 서서 이 사람은 그 법정을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여성 철학자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영화로 많이 나왔죠. 독일 영화도 나오고 미국 영화도 나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촛불 집회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이야기이죠. 악의 평범성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근무하던 그 고위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가야 처지게 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과연 불성실했을까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신문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히만 이야기는 이 아이히만이
아렌트가 가봤더니 법정에서 무슨 마음으로 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을까 열심히 봤더니 그렇게 극악무도해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대단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던 평범한 사람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평범함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유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임했고 그의 언어 사용에서 보면 매우 관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에 익숙했다. 여러분들이 초문에 이런 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그 공무원 용어는 아주 참 입에 척착 감기는데 보편적인 인권 관련된 이야기 참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는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없었기에 타인의 입장에 생각할 줄도 몰랐다.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자신은 법정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이었고 실정법을 잘 지켰다 이거죠.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으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가 저지른 유대인 학살이 명백한 범죄 행위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자신이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질문이에요. 문항에 보면 아이히만의 평범함은 아까 칸트 이야기였죠. 거기서 미성년 상태란 하고 스스로 생각 못하고 뭐 몇 가지 있었잖아요. 미성년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나에서 미성년 상태 가에서 말한 칸트의 설명의 미성년 상태하고 통하는 나에서의 그의 무능력함이 어떤 것이냐. 좀 전에 지문에서 봤던 것처럼 1, 2, 3을 했죠. 스스로 사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고 뭐 타인의 입장에 생각 못했고 이런 이야기가 지문에 나에 쭉 있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각각 25자 이내 이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스스로 사유할 수 없어. 어떤 학생은 바로 뒤에 스스로 사유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임했으며 이러면 기계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임함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겠죠. 그것도 뭐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채점 기준이나 이런 기출 문제하고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보시면 표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는 자신이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다는 걸 강조했다. 이 주장이 이것을 반박을 하는데 가를 참고해라. 단 가의 기억과 니은을 사용해라. 가의 기억과 니은이 무엇이었냐면 칸트가 말한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사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자기가 칸트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적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칸트의 이야기는 왜 이 사람이 생각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아이히만은 자신의 맹목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성의 사적 사용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공적 사용이라는 기억 부분은 전혀 무시하거나 하고 있다. 그래서 칸트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요 논리가 잘 들어있느냐, 표현이 정확하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똑같은 문장을 쓸 필요는 물론 쓸 수도 없고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소개하는 문제인데 윤리 철학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올 여름에 모의고사로 쳤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단답형도 있고 약간 약술하는 문항도 있는데 약술하는 문항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소개하는 문제예요. 제시문은 이렇습니다. 한 가게의 경제 활동에서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난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와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국민 경제 차원에서 국민 모두의 소득을 다 합한 것이 이제 국민 소득이고요. 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국가 전체의
소비의 총액도 증가하겠죠. 네.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마련이다. 무슨 말이냐면 소득이 늘어나면 더 쓰긴 하겠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걸 다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좀 더 적게 늘어날 것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는 국민소득 가운데서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을 소비 성향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이걸 통해서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생각해 봤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공황 이후에 케인스라는 사람이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국민소득 전체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연 이야기의 아주 단순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국민경제를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다면 경제 안에서 어떤 이가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서 자신의 소득을 지출할 때 재화나 서비스를 사게 되면 그것을 판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죠? 소득으로 돌아갈 거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또 자신이 늘어난 소득 중에 또 일부를 소비할 것이고 뭐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대장장이에게 소득이 생긴 이유는 대장장이가 생산한 꿀을 목공이 구입했기 때문일 테고 뭐 이런 식일 거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이 국민경제 구성원들의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을 뭐 흔히 케인스주의라고 합니다.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정부도 이제 국민경제의 구성원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경제 구성원은 가게도 있고요, 기업도 있고 또 정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는데 어떻게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10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공공시설을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거기에 뭐 설계를 하고 뭐 땅을 판 사람, 설계한 사람, 공사에 참여한 사람, 재료를 공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100억 원을 쓴다 이거죠. 100억 원이 나가면 그러면 그 100억 원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테고 그 주머니에 들어가겠을 때에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와 또 그 회사 주주들한테 배당도 갔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소득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떻게 했었든 간에 들어간 소득 100억 원이 일정 부분은 소비로 쓰이게 되고 그럼 소비로 쓰이게 되면 또다시 다른 사람의 소득을 또 창출하는 거겠죠. 근데 그 100억 원, 정부의 100억 원이 다 100억 원이 나갔지만 그만큼의 소득이 민간의 소득으로 늘어났다면 그 중에 80%가 80억 원이 다시 다른 사람들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소득의 원천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늘어난 소득 가운데 일부를 또 64억 원을 또 소비로 또 쓸 것이고 뭐 그렇게 계속 생겨날 건데 뭐 그 긴 과정을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 그보다 국민소득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한편 여기서 정부가 돈을 쓰면 이런데 또 한편 여기서 자세히 보면 아까 국민 소비 성향이 0.8이다 이렇게 했는데 케인스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소비 성향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는 소비 성향이 더 클 수 있다 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늘어난 소득 가운데 쓰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늘어났을 때 소비가 워낙 적었을 테니까 또 소비를 좀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부유한 사람의 경우에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는 부분은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만약 이런 생각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소비 성향의 차이가 있다는 케인스의 견해가 옳다면 소득 재분배 정책,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 여기는 방식은 안 나와 있지만 세금을 과세 정책을 통해서든 뭐 복지 정책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불평등을 줄여주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텐데, 이런 정책은 단순히 소득의 격차를 불평등을 줄이는, 그래서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만 갖는 게 아니라 방금 본 것처럼 소비 성향이 서로 다를 경우에 만약에 뭐 과세 정책을 통해서 재분배 정책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정책의 효과가 고소득층은 소득은 이렇게 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순전히 재분배 정책만 했을 때에 고소득층의 과세를 통해서 고소득층이 100억 원이 소득이 줄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소비가 주는 게 이제 60억 원이 준다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똑같이 늘어난 100억 원이 가운데서 소비에는 90억 원이 더 쓰일 테니까 재분배를 통해서 수요가 확대되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장기적으로 이런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정 기간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보기 1은 이제 첫 번째 문제 보기. 여기서 우리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폭과 비교할 때, 그로 인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폭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는 100억 원 썼는데 당장 그 중에 80억 원이 또 소비를 쓰이고 하니까 더 크겠죠. 예, 더 크게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국민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할 거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효과는 소비 성향이 클수록 이런 효과가 어떻게 되겠죠? 소비 성향이 더 큰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100억 원이 1차적으로 180억, 그 다음에 또 64억을 더 되고, 244억, 뭐 이렇게 3차, 4차 이렇게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소비 성향이 클수록 아까 0.8이었을 때 그러면 0.9면 190억, 그 다음에 81억이 드는 이렇게 될 테니까, 소비 성향이 클수록 그런 효과는 더욱 확대되겠죠. 골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이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 내용이 좀 어려웠다 해도 넣어보면 되겠죠. 더 크다, 더 확대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골라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방금 골라 쓰는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데, 보기 2에 나타난 주장, 보기 2가 지금 뭐냐면, 가게나 기업이 먼저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화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경제 주체는 오직 정부가 낳게 된다. 이런 경우에 국민소득의 증가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경제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보면 뭐 그냥 처음에 읽었을 때는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소득이 줄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또 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만약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투자도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기본적으로 그 경우에 소비가 미덕입니다. 뭐 케인즈가 했다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정부가 막 하면서 외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세요. 그런 뉴스에서 보시죠. 휴가도 많이 가라 그러고. 그렇지만 그것은 정부가 그냥 말로만 돈 많이 쓰세요 해가지고 돈을 쓸 이유는 없죠. 민간이. 그냥 하는 말이고요. 정부가 뭐 돈 많이 쓰게 어떤 돈을 정부가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간에게는 호소한다든지 어떤 캠페인을 벌일 수 있어도 민간이 더 이상 지출을 먼저 가게나 기업과 같은 민간이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은 정부는 그래도
돈을 더 쓸 수가 있죠. 정부는 뭐 빚을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정부가 또 갚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는 돈을 찍어내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정부는 갚아야 될 부담을 또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제시문의 니언을 근거로 해서 니언이 뭐였던가요? 이와 같은 케인스 견해. 케인스 견해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제시문에도 한 2가지 나왔는데 뒤에 있는 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소비 성향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예를 들어서 과세 정책을 통해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한다면 어떤 효과가 난다 이렇게 쭉 설명했고 예시를 들었던 거죠. 여기서 이와 같은 케인즈 견해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소비 성향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견해에 기초해서 보자면 어떻게 되나요? 니언의 기초해서 활용하여 니언이 타당하다면 이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출을 새로 늘리지 않고도 순수한 제시문에 제시한 소개한 그런 재분배 정책만으로도 소득의 증가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찾아서 쓰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물론 교과서는 다르겠죠. 선생님들께서 고심해서 제시문을 쓰고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하지만 고등학교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시문들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답안은 핵심 내용을 잘 글자 수에 맞게 쓰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보시면 된다. 시간에 맞춰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수능시험 수준이지만 어떤 문제 수능시험보다 쉽죠. 다만 글자로 표현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지만 수능처럼 매력적인 오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수능에서 꼭 끝에 가면 하나, 2개 가지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는 없죠. 아주 평범하게 잘 이해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 AAT를 위해서 무슨 특별한 훈련이나 특별한 공부, 특별한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단답형, 약술형 또는 고르는 문제 뭐 이런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글쓰기 훈련이 뭐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기 어려운 현실에 맞게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유형은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시문에서 잘 찾아서 요약해서 쓴다든지 혹은 조금 아까 경제 3번째 예시 문제에서 2번째 문제처럼 제시문에 있긴 하지만 그걸 잘 생각해 봐 가지고 비판적인 그 비판하는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아 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물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잘 표현하는 거겠죠. 논리적 추론 또는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이런 것들도 대체로 제시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자신의 그 질문이 묻고 있는 방식으로 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예. 문제 유형은 문학, 의학, 윤리, 철학, 그 다음에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뭐 이런 것들 가운데 한 3가지 제시문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이북도 있고요. 모범 답안과 문제 해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제 유형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그 부담을 갖고 경북대학교 논술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없다 하는 것이고요. 평소 교육 과정의 내용을 잘 공부한 학생이면 다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